미등록자 히가시노 게이고. 눈을 떴을 때 가구라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금방은 이해할 수 없었다. 누워있는 침대는 자기 방 침대와는 완전히 달랐다. 조명을 낮춰놓아서 실내는 어두컴컴하다. 멀거니 보이는 장식 없는 하얀 벽도 그에게는 기억이 없다. 아니, 기억이 없진 않다. 같은 벽을 어디선가 본 적 있다. 어디였더라? 바로 옆에서 소리가 났다. 가구라는 고개를 돌렸다. 간호사 제복을 입은 여성이 그에게 등을 돌린 채 뭔가를 하고 있었다. 저기요 하고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나왔다. 여성이 놀라 돌아봤다. 30살 정도로 보인다. 동그란 얼굴에 눈도 크고 동그랗다. 도톰한 입술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 앞에는 가습기가 있었다. 그것을 조절하고 있던 모양이다. 정신이 드셨군요. 바로 선생님을 부를게요. 저기, 제가 왜 여기에? 그녀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바로 다정한 표정으로 돌아가더니 자세한 사정은 선생님에게 들으세요. 라고 말한 다음 방을 나갔다. 그녀가 나간 문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렸다. 여기는 병실이다. 왜 병실에? 도대체 무슨 일이? 가구라는 이마에 손을 대고 기억을 더듬으려 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다. 다음 순간 다양한 정보가 뇌 속에서 흘러넘쳤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비참한 광경이 떠올랐다. 두 구의 사체가 누워 있었다. 둘 다 총에 맞아 바닥에 피가 흘렀다. 옆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 단말기가 쉴 새 없이 어떤 연산을 계속하고 있다. 그 광경 위로 미나카미의 목소리가 겹쳤다. 다테시나 남매가 살해당했어. 가구라는 침대에서 상반신을 일으켰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맞다. 사체는 그들이었다. 다테시나 남매가 살해됐다. 꿈도 환상도 아니다. 미나카미가 알려줘서 급히 꼭대기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달려 두 사람이 머물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보았다. 두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모습을 직접 본 것이다. 다음 상황은 공백이다. 정신을 차리니 이 침대였다. 가구라는 주위를 둘러봤다. 머리맡에 소지품이 놓여있다. 손을 뻗어 휴대전화부터 잡았다. 가장 먼저 시가 소장에게 전화를 했다. 가구라? 의식을 찾았나 보군. 전화를 받자마자 시가가 말했다. 말투로 보건대 사정을 아는 모양이다. 다테시나 남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가가 숨을 훅 들이켜는 기척이 났다. 안부를 묻는 거라면 절망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네. 둘 다 거의 즉사였다고 하더군. 다시 멀어지려는 의식을 간신히 붙들며 휴대전화를 꼭 쥐었다. 누구에게 살해당했습니까? 이제부터 알아내야지. 하지만 사건이 드러나면 시스템의 두뇌 부분이 여기 있다는 사실도 알려집니다. 그래서 경시청에는 극비로 움직여달라고 요청했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지. 자네도 몸이 회복되면 바로 수사에 참가하게.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 줄은 아나? 오늘 밤은 됐네. 몸과 머리를 천천히 쉬게 해줘. 가구라가 손목시계를 보았다. 밤 12시가 되려 하고 있다. 내일 스케줄은 정해졌습니까? 오전 9시에 경찰청에서 회의가 있네. 곽영현 감식팀 보고가 중심이 될 거야. 9시에 경찰청요. 무리하지 말게. 이런다고 가만히 있진 않겠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 남매를.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점은 있지. 뭡니까? 다테시나 사키가 죽었으니 앞으로 50년 동안은 DNA 수사 시스템의 프로그램이 진화할 수 없다는 것.
그렇군요. 그리고 50년은 물론 100년은 진화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다테시나 사키가 만든 프로그램은 완벽하니까. 즉, 이번 사건은 DNA 수사 시스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네. 안 그런가? 그렇다면 좋겠습니다만. 공동 개발자인 자네가 그런 약한 소리를 하면 곤란해. 시간은 내일 아침에 보자며 전화를 끊었다. 가구라는 휴대전화를 던지고 그 옆에 누웠다. 머리에 묵직한 통증이 있다. 사고 회로 몇 개가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다테시나 남매가 죽었다는 실감은 아직 없다. 따라서 슬프지도 않다. 실감하는 날이 오더라도 슬픔보다는 상실감이 더 클 거라고 가구라는 예상했다. 왜냐하면 남매는 가구라에게 뛰어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장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테시나 사키는 가구라에게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도 않았고 고사쿠도 여동생과 가구라 사이를 잇는 인터페이스 역할에만 전념했다고 생각한다. 사실 가구라도 고사쿠를 그 정도 존재로 여겼다. 시간은 낙관적으로 보았으나 가구라는 남매를 잃은 손실이 그 정도로 작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뭔가 말도 안 되는 트러블이 발생하고 해결하는 데에 남매의 힘이 꼭 필요한 사태가 오지 않을까? 근거는 없지만 가구라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러고 보니 다테시나 고사쿠는 가구라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그쪽에서 먼저 그런 말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게다가 NF13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조금 복잡한 일이라고 표현했던 것도 떠올랐다. NF13은 최근 발생하는 연쇄 부녀자 폭행 살인 사건의 범인을 나타내는 키워드이다. 유류품은 다수 존재하는데 DNA 수사 시스템으로도 용의자나 주변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 가구라와 시간은 단순한 데이터 부족이라고 생각해왔다. 다테시나 고사쿠의 용건이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알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자 온몸에 열이 날 정도로 초조해졌다. 노크 소리가 났다. 가구라는 반사적으로 들어오라고 대답했다.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인물이 나타났다. 방안이 어두워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체격으로 보건대 미나카미였다. 불을 켜도 되겠나?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럴 참이었습니다. 미나카미가 스위치를 조작하자 천장 조명이 밝아졌다. 벽이 너무 하얘 눈부시다. 기분은 어떤가? 미나카미가 침대로 다가왔다. 몸이 어떠냐고 물으시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좋을 리가 없겠군. 자네만큼 남매의 존재를 크게 느낀 사람은 또 없을 테니까 정신을 잃는 것도 당연해. 가구라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말았습니다. 사체는 수없이 봐왔는데. 공포와 흥분으로만 실신하는 게 아니라네. 인간의 뇌는 훨씬 복잡해. 어쨌든 피를 끼쳤습니다. 마음 쓰지 말게. 구급차를 부른 것도 아니고 치료를 한 것도 아니야.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친 건 아닌지 신경 쓰였는데 다행히도 아닌 것 같군. 기절만 한 겁니까? 그쪽은 걱정할 필요 없네. 괜찮아. 자네는 정신을 잃었을 뿐이야. 한동안 다테시나 남매의 침대에 눕혔다가 이 병실로 옮겼다네. 좀처럼 눈을 뜨지 않아서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다행입니다. 제가 정신을 잃은 사이에 그가 맘대로 돌아다녔으면 나중에 주위 사람에게 뭐라고 해야 하나 걱정했거든요. 반전제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야. 효과가 있어서 다행이군.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가구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반전제는 미나카미가 발명한 약으로 정식 명칭은 타인격 출현 제어제이다. 다중인격인 인간에게 사용하면 의도적으로 다른 인격을 불러낼 수 있다.
의사는 다른 인격과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환자 본인은 원하지 않을 때 다른 인격이 나오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자신이 이중인격이라는 사실을 안 다음에도 반전제 덕분에 가구라는 생활의 별 지장을 받지 않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었다. 미나카미에게 진찰을 받으러 온 것이 가구라에게 큰 행운이었다. 그건 그렇고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가구라가 머리카락을 헝클었다. 모르겠네. 남매를 죽여 이익을 얻을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겠어. 그렇다고 누군가의 원한을 샀을 리도 없고 애당초 사회에서 격리되어 살았으니 말이야. 굳이 따지자면 다테시나 고사쿠 쪽이겠죠. 그쪽은 아직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니까요. 미나카미는 고개를 갸웃했다. 다테시나 고사쿠가 어떤 사람과 연결되었는지는 완전히 파악하고 있네.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어. 다테시나 사키가 필요하다는 거지. 자네도 마찬가지 아닌가. 가구라가 한숨을 쉬었다. 시가 소장님은 DNA 수사 시스템은 무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남매를 잃은 데 따른 손실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이죠. 10차 방정식을 암산으로 푸는 사람은 다테시나 사키밖에 없으니까요. 미나카미가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이학부장과 학장에게만 알렸는데 둘 다 낙담이 크다네. 무엇보다 다테시나 사키는 수학계의 보물로 여겨졌으니까. 학장은 병원 원장도 겸임하고 있어서 더 머리가 아플 거야. 이번 일은 사고사로 발표될 텐데 아마 전 세계 수학 관계자가 병원의 관리 소홀을 비난하고 일어나겠지. 다테시나 사키는 가구라 팀의 프로젝트에 협력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 성과는 다테시나 고사쿠의 손으로 전 세계에 발신했다. 일반인에게는 전혀 유명하지 않지만 수학계에서는 가히 슈퍼스타였다. 기자회견이 열립니까? 내일 오후 대학에서 연다고 하더군. 미나카미가 손목시계를 봤다. 학장이 설명하겠지만 나도 다테시나 사키의 주치의로 참석해야 하네. 어떤 사고였는지 이제부터 경찰과 상담해 결정해둬야 해. 힘든 하루가 될 것 같네. 물론 자네도 마찬가지겠지.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가? 남매가 죽어 이득을 얻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미나카미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일단 오늘 밤은 푹 쉬게나. 못 잘 것 같으면 수면제를 처방해 주지.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쉬게나 라고 말하고 미나카미가 문으로 향했다. 그러다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다. 그 소녀는 누구인가? 소녀요? 캔버스에 그려진 소녀 말이야. 흰 옷을 입은. 하고 가구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그린 그림을 말하고 있다. 저도 모릅니다. 누군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그의 공상 속에서 탄생한 인물일까? 아니면 추억 속의 인물일까? 미나카미가 고개를 갸웃했다. 몰래 여자친구를 데려왔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네. 아까 경비실에서 감시 카메라를 살펴봤는데 자네, 아니 그가 아틀리에로 들어간 후 아무도 5층에 오지 않았어. 그렇다면 그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인물이 되는군요. 다음에 그에게 물어보지. 알려줄지는 모르겠네만. 그렇게 말하고 미나카미는 방을 나갔다. 다음은 다음 주를 가리킨다. 현재 반전제 사용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되어 있다. 과경연에서 파견된 특별 감식팀의 책임자는 후다카라는 40살 정도 되는 인물이었다. 몸집은 작지만 자세가 좋아 당당하게 보였다. 살짝 고개를 들고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자신감이 드러났다.
7층 감시 카메라 영상이 사라진 원인은 케이블 절단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장소는 1층 경비실 옆에 있는 제어판 안입니다. 절단이라고 해서 칼 같은 걸로 자른 게 아니라 특수한 장치를 이용해 케이블에 흐르는 전기 신호를 차단한 겁니다. 이게 그 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호다카는 테이블 위에 검고 작은 상자를 놓았다. 절도범이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집을 노릴 때 잠입 전에 설치합니다. 타이머가 있어서 원하는 시각에 신호를 차단할 수 있고 원격 조작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심한 물건이 나돌고 있군. 나스가 중얼거렸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아사마는 한껏 비웃고 싶었다. 범죄자들이 경찰보다 인터넷을 훨씬 잘 활용한다는 건 수십 년 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경찰청에서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은 오늘 아침에서야 알려졌다. 경시청에서 참석하는 사람은 나스를 포함한 관리직 3명과 기바, 아사마까지 모두 5명뿐이다. 그에 비해 경찰청에서는 형사국, 과경연, 특수분석연구소 인간이 10명 이상 왔다. 아사마는 이번 수사를 결국 경찰청에서 주도할 거라고 이해했다. 호다카의 말이 이어졌다. 경비실 감시 모니터 영상을 분석한 결과 7층 모니터가 꺼진 동안 엘리베이터로 7층에 올라간 사람은 도야마 경비원뿐입니다. 모니터가 꺼진 시각이 18시 12분, 도야마를 태운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한 시각이 18시 17분입니다. 즉 범행은 5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5분 만에 가능한가? 시가가 팔짱을 꼈다. 당연하죠. 아사마가 말했다. 피해자들은 완전히 허를 찔렸습니다. 범인은 VIP실 문을 열자마자 둘을 사살하고 즉시 도주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입니다. 아마 범인은 권총을 아주 능숙하게 다루겠죠. 적어도 사람을 죽이는 데 익숙할 테고요. 저희 분석으로는 호다카가 서류로 시선을 떨어뜨리면서 말했다. 두 사체에 남은 타는 각도와 형태로 보건대 범인은 VIP실 출입구에 서 있는 다테시나 고사쿠의 머리를 쏜 다음 의자에 앉아있는 다테시나 사키에게 두세 걸음 다가와 가슴을 쏜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마 형사님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죠. 범인은 어떻게 도주했지? 나스가 말했다. 범인은 침투와 도주의 비상계단을 사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호다카가 대답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감시 카메라로 증명됩니다. 또 비상계단으로 나가는 문은 평소 안쪽에서 잠겨 있는데 사건 직후에는 열린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손잡이 등지에서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안쪽에서 잠겨 있다면 침입이 불가능하다는 말 아닌가? 나스가 미간을 찌푸린다. 미리 열어놓으면 가능합니다. 어쩌면 범인은 다른 열쇠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사마의 말에 나스는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병원 관계자란 소리인데 아니면 그런 사람이 건넸을 수도 있습니다. 아사마가 말한 순간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호다카 옆으로 다가가 서류를 건네며 귀갯말을 했다. 호다카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중요한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호다카가 일어서며 말했다. 총에 관한 정보입니다. 피해자 체내에 남은 탄환을 통해 권총이 특정되었습니다. 32구경 미국제 권총으로 탄환에 남은 특징으로 보건대 현재 경시청에서 수사 중인 연쇄 부녀자 폭행 살인 사건, 즉 특수분석연구소에서 NF13이라고 부르는 사건에서 사용된 총과 같습니다. 경찰청 회의가 끝난 뒤 가구라는 시가보다 먼저 아리아키 연구소로 돌아왔다. 시가는 1시간쯤 뒤에 왔다. 둘은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시가가 유리 케이스를 책상에 놓았다. 모발 한 가닥이 들어있었다. 가구라는 케이스를 들고 안을 응시했다. 이건... 감식팀이 제출했어. 다테시나 사키의 옷에 붙어 있었다더군. 가슴 언저리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아니라는 점은
육안으로만 보아도 명백해. 다테시나 고사쿠의 것도 아닐세. 그럼 범인의 모발일까요? 지금까지는 그 가능성이 가장 높지. 다테시나 사키가 입고 있던 옷은 사건 발생 2시간쯤 전에 세탁소에서 배달 온 것을 경비원이 방까지 가져다 준 것일세. 그 후 아무도 그들 방을 찾지 않았어. 범인이 다테시나 사키를 쏜 후 숨이 끊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가왔을 때 모발이 떨어졌을 거라는 게 감식팀의 견해네. 이전부터 바닥에 떨어져 있던 모발이 붙었을 가능성은요? 가구라의 의문에 시가가 고개를 저었다. 없네. 다테시나 사키는 똑바로 누운 채 쓰러져 있었어. 거의 즉사였으니 몸을 뒤집었을 리 없지. 게다가 자네는 모르겠지만 그 방은 매일 아침 다테시나 고사쿠가 청소를 하네. 남매 2회 사람의 모발이 떨어졌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실제로 감식팀도 방에서 수집한 모발은 모두 남매의 것이라고 단언했네. 이걸 제외하면 가구라는 유리 케이스를 도로 책상에 놓았다. 이 DNA를 분석해야겠군요. 시가가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후 하고 숨을 내쉬었다. 이걸로 아마 사건은 정리되겠지. 동기나 범행 수단은 범인 입을 통해 자백받는 게 가장 빠르지. 시가는 범인이 체포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말했다. 오늘 아침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구라가 물었다. 어떤 얘기? 과경연 호다카 씨가 한 이야기 말입니다. 범행에 사용한 권총은 NF-13의 것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나도 놀랐네. 이번 사건의 범인이 NF-13과 동일 인물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겠지. 가구라는 고개를 갸웃했다. NF-13은 연쇄 부녀자 폭행살인 사건의 용의자입니다. 그런 인물이 왜 엄중한 경계를 뚫고 다테시나 남매를 죽였을까요? 게다가 다테시나 사키에게는 폭행 흔적이 없었습니다. 시가는 별 문제 아니라는 태도로 뒷목을 주물렀다. 범인에게 자백을 받으면 알게 되지 않겠나? 일단 모발의 DNA 분석을 서둘러 주게. NF-13과 동일하면 이론의 여지가 없어져. 가구라는 석연치 않았지만 받아들였다. 시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가가 검지를 세웠다. 이건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인데 감식팀에 따르면 다테시나 사키가 사용한 컴퓨터 단말기를 조사한 결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흔적이 있다더군. 새로운 프로그램이요? 어떤 종류 말입니까? 그걸 몰라. 흔적뿐이고 프로그램 자체는 남아있지 않았네. 프로그램의 명칭은 모굴이야. 모굴? 스키 종목 말이세요? 다테시나 사키가 스키를 연구하진 않았겠지. 집히는 데라도 있나? 가구라는 고개를 저었다. 들은 적 없습니다. DNA 수사 시스템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연구하던 게 아닐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단은 염두에 두게나. 알겠습니다. 모발 분석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가구라는 손목시계를 봤다. 오후 1시가 조금 넘었다. 지금 분석반에 보내면 염기 배열은 저녁에 나옵니다. 그 후에야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으니 서두르면 오후 10시쯤에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 그럼 시스템이 답을 내놓는 10시까지 자네가 할 일은 없겠군. 그야 그렇지만 왜 그러시죠? 시간은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훨씬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가끔은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해서. 오늘 밤 약속은 없겠지? 네, 없지만 저희 둘이서요? 가구라의 질문에 시간은 어깨를 흔들며 쓴 웃음을 지었다. 남자 둘이 무슨 재미로 밥을 먹나? 사실은 자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네. 물론 여성이야. 젊고 상당한 미인이라고 해두지. 여성요? 가구라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렸다. 시가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뚫어져라 본다. 영문을 모르겠어.
과경연 시절부터 여성 직원 사이에서 자네의 인기는 최고였지. 그런데 정작 자네에게는 여자가 있는 기색도 없었어. 설마 여성에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니겠지? 연애라면 평범합니다. 소장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성과 사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나는 여성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좋을지 몰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게다가 함께 식사를 하다니. 가구라가 한숨을 쉬었다.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을 것 같습니다. 긴장된다는 얘기로군. 내가 있으니 걱정 말게. 그리고 어쨌든 자네와 업무 면에서 친해지게 될 거야. 업무 면에서요? 어떤 여성입니까?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DNA 프로파일링 연구를 했네. 미국에서 자랐지만 순수한 일본인일세. 물론 일본어도 능통하고 우리 DNA 수사 시스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한동안 우리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었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다테시나 남메일이 터지는 바람에 말을 못했네. 급하게 결정되기도 했고 NF-13일도 있으니 조수가 필요하겠지. 저는 혼자서도 가구라가 대답하려는데 시가가 손으로 제지했다. 소장 명령일세. 따르게나. 아, 알겠습니다. 가구라가 조그만 목소리로 대답했다. 7시에 아오야마에서 만나기로 했네. 근처에 오면 연락하게. 그렇게 말하고 시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가구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입가를 일그러뜨리며 다시 유리 케이스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다테시나 고사쿠를 만났을 때 그는 NF-13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복잡한 내용이라는 의미심장한 말도 덧붙였다. 다테시나 남매는 NF-13에 대해 뭔가 알았던 것일까? 그 때문에 살해되었다고 생각하면 앞뒤가 많지만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NF-13을 찾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한 데이터 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걸까? 가구라는 고개를 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일은 직접 이 단서의 DNA를 분석한 후라고 마음을 바꿨다. 아사마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고 두 손으로 눈 마사지를 했다. 빨리 감기 재생 화면이라고는 해도 24시간에 달하는 분량을 온종일 보고 있으니 눈이 피곤한 것도 당연하다. 재떨이 대신 사용하는 빈 캔을 끌어오고 담뱃갑으로 손을 뻗었다. 새 것을 뜯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미 반 이상이나 없어졌다. 아휴, 정말 골초시네요. 옆에서 도야마가 졌다는 듯이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사마가 담배를 다시 집어넣으려 하자 도야마는 황급히 손을 흔들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요. 그건 30년 전부터 알지만 도무지 끊어지질 않네요. 제 친구 중에도 있어요. 어딜 가든 흡연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녀석이요. 걱정 마시고 피우세요. 금연 스트레스로 업무 효율이 떨어지면 본말 전도죠. 죄송합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결국 아사마는 담배를 물었다. 경비실은 금연인데 도야마가 특별히 봐준 것이다. 아사마는 연기를 내뿜고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아무리 봐도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군요. 7층 말입니까? 도야마가 옆에서 들여다봤다. 비상구 쪽요. 7층에 온 사람은 몇 있지만 비상구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접근한 사람은 젊은 경비원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 10시예요. 야간 순찰일 겁니다. 맞습니다. 본인에게 확인했는데 그때 비상구 문은 분명히 잠겨 있었답니다. 그가 범인이 아니라면 말이죠. 도야마가 낮은 소리로 웃었다. 그 남자는 믿을 수 있어요.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사건 발생 당시 그는 집에서 자고 있었죠. 이번 주는 야간 근무라. 2주마다 교대합니다.
힘드시겠습니다. 어쨌든 사건 전날 오후 10시 시점에서는 비상구 문은 잠겨 있었고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어요. 범인이 비상구를 사용했다면 도대체 어떻게 문을 열었을까요? 아사마가 머리를 마구 헝클었다. 벌써 여러 번 물었습니다만 비상구 열쇠는 정말 3개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병원 본관에 있는 사무국에 하나, 여기에 하나, 그리고 건물 관리 회사에 하나. 적어도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사마는 담배를 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실은 이미 병원을 건축한 건설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표면과 내면이 있는 만큼 뭔가 숨겨진 방법이 없을까 싶어 도야마에게 물었던 것이다. 열쇠 3개의 소재도 이미 확인을 마쳤다. 도야마가 말한 장소에 틀림없이 다 보관되어 있었다. 물론 가지고 나간 흔적도 없다. 또 내부에 IC 칩이 내장된 열쇠라서 복제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비상구를 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안에서 누가 열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비상구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다. 대체 어찌 된 일인가? 모니터에는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7층의 모습이 찍혀 있다. 디지털 숫자는 18시 11분을 가리키고 있다. 그 숫자가 18시 12분으로 바뀌고 얼마 후 화면이 까매졌다.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이후 2, 3분 후에 저는 7층으로 갔습니다. 도야마가 말했다. 압니다. 그 점은 엘리베이터를 감시하던 카메라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7층에 도착한 시각은 18시 17분입니다. 아사마는 빈 캔에 담뱃재를 떨었다. 18시 12분에서 17분까지 그 5분이 범인에게 자유롭게 주어진 시간이다. 그 사이에 범인은 비상구로 침입해 다테시나 남매를 사살한 후 다시 비상구를 이용해 도주했다. 그럼 공범이 비상구 문을 열어준 것도 그때가 아닐까? 그러나 모니터가 꺼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간 사람은 도야마뿐이라는 사실도 이미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그 시점에서 공범은 이미 7층에 있어야만 한다. 의자에 기댔던 아사마는 몸을 일으켰다. 담배를 캔에 비벼 끈다. 딱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 다테시나 남매 중 1명 혹은 2명이 모두 공범일 가능성. 아니, 공범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살해될 걸 모른 채 누군가를 불러들였다고 해야 타당하다. 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하지 않았을까? 남매의 방에 그 인물이 들어온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을까? 하지만 감시 카메라가 있다. 비상구를 이용했다더라도 남매의 방에 들어가는 순간 경비실에 노출된다. 감시 카메라는 그 인물이 멈춰 놓았다는 걸 남매 중 누군가는 알고 있었단 말인가? 하지만 그런 일을 하면 경비실에서 달려올 거라는 사실 정도는 예상했으리라. 그렇게 침입자를 탈출시킬 셈이었을까? 그런 짓을 하면서까지 도대체 누구를 불러들일 필요가 있었을까? 게다가 그 짧은 시간에. 왜 그러세요? 도야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사마가 갑자기 입을 다물어버렸기 때문이리라. 별일 아닙니다. 아사마는 상냥하게 대답하고 담뱃갑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미안해 얼른 손을 거두어들였다. 아주 한순간 광명을 찾아냈던 것 같은데 가느다란 불꽃처럼 사라졌다. 아무래도 이번 사건은 까다롭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업무를 방해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사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별로 도움이 안 된 모양이네요. 도야마가 유감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아닙니다. 하고 아사마는 손사래를 쳤다. 모니터 덕분에 범인의 행동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모니터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죠. 저희가 밝혀내야 하는데 단서가 전혀 없군요. 한심합니다.
약한 소리 마시고 부디 한시바삐 범인을 잡아주세요. 저는 그리 오래 보진 않았지만 남매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 두 사람 정말 순진했어요. 요즘 젊은이와는 달랐죠. 인상에 남았던 일이라도 있습니까? 많죠. 최근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인에게 초콜릿을 받았는데 저는 단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남매에게 주었죠. 여동생은 안쪽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만요. 그런데 며칠 뒤 오빠가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아주 좋아했다고요. 초콜릿을 좋아하느냐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봉투를 마음에 들어했다더군요. 봉투요? 확실히 아주 세련된 봉투에 들어있었습니다. 파란 줄무늬에 작은 리본 같은 게 달려 있었어요. 오빠 말로는 동생이 원래 귀여운 물건을 아주 좋아하는데 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이 놀려서 자기 손으로 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 놀리는 거죠? 아니 그게 도야마는 일단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얼굴에 반점이 걸렸겠죠. 자기 같은 사람이 귀여운 물건을 가지고 싶어 하면 다른 사람 눈에 우습게 보일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어린 시절에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불쌍했어요. 아사마는 미나카미에게 들은 다테시나 사키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얼굴의 반점 때문에 내성적 성격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 특이한 재능으로 키워졌다고 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평범한 봉투더라도 동생에게는 아주 소중했겠죠. 실제로 얼마 후 방에 갔을 때 그 봉투가 곱게 접혀 있어서 조금 감격했습니다. 아사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해자에 대해 몰랐다면 어린 소녀의 에피소드 같았으리라. 물론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알아낸 도야마의 감수성에도 경의를 표해야 할 것이다. 약한 소리는 그만하겠습니다. 반드시 범인을 잡겠습니다. 아사마가 단언했다. 또 여러모로 여쭤볼 게 있을 겁니다. 그때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언제든 오십시오. 도야마가 직립부동 자세를 취했다. 아사마는 경비실을 나오면서 피해자에 대해 더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가구라는 오후 7시 정각에 아오야마에 도착했다. 아오야마 대로변 인도를 걸으면서 시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가는 도보로 몇 분 정도 걸리는 일본 요리점을 지정했다. 조그만 언덕길 아래 전통 가옥 양식을 따라한 것 같은 가게가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별실로 안내되었다. 시가가 젊은 여성과 마주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좀 늦었습니다. 가구라가 고개를 숙였다. 소개하지. 이쪽이 낮에 이야기한 시라토리 씨라네. 여성이 가구라를 향해 몸을 돌려 고쳐 앉고 시라토리입니다 하며 명함을 내밀었다. 시라토리 리사라고 적혀 있었다. 가구라도 명함을 건넸다. 그리고 다시 여성을 봤다. 아름다운 검은 머리를 어깨까지 기른 일본적인 이목구비를 지닌 여성이었다. 쌍꺼풀은 없지만 눈꼬리가 살짝 치켜 올라가 상대방을 보는 눈에서 강한 힘이 느껴진다. 가구라는 시가 옆에 앉았다. 다다미 빵이지만 편히 앉도록 발을 놓는 곳은 파여 있었다. 모발 분석은 어떻게 되었나? 시가가 물었다. 예정대로 염기 배열 확인을 끝냈습니다. 현재 프로파일링과 데이터베이스 조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앞으로 2시간 뒤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완료되면 제 휴대전화로 결과 개요가 전송되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시간은 만족스러운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시라토리 리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가구라는 DNA 수사 시스템 개발 단계부터 참여했지. 누구보다 시스템 전체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야. 모르는 게 있으면 뭐든 물어보게나. 시라토리 리사는 미소를 지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가구라를 보았다. CIA와 FBI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조직이 일본의 DNA 수사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색 시스템에 아주 관심이 많죠.
그 노하우를 습득하고 싶습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다만 지적 소유권 문제가 있어서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자 시가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특허 이야기라면 이미 끝냈어. 앞으로 일본과 미국은 협력해 시스템을 구축할 걸세. 양국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계획이지. 좀 더 앞서가면 전 세계인의 DNA 정보를 관리해 어디서 사건이 일어나든 즉시 조회할 수 있게 한다. 전부터 자네와했던 말이지. 그 꿈에 한 걸음 다가가는 일이라네. 멋진 일입니다. 시라토리 리사도 말에 힘을 주었다. 구현되면 범죄 없는 세상이 실현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상당히 먼 미래의 일이겠습니다만 전 세계인의 DNA 정보라면 모으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그 점 때문에 우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네. 가구라도 열심히 해주고 있지만 일반인의 이해를 얻기가 힘들어. 공포의 관리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미국에서도 DNA 프로파일링이 시작될 때 반발이 컸습니다. 특히 용의자의 인종을 특정한다는 점이 대다수 국민에게 저항감을 일으켰죠. 하지만 지금은 다들 이해합니다. 결국 실적을 쌓는 게 중요하죠. 시라토리 리사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을 때 장지문이 열리고 종업원이 나타났다. 유령 있게 테이블에 놓이는 요리를 보고 시라토리 리사는 감탄을 연발했다. 맥주도 나왔다. 시가는 시라토리 리사의 잔에 맥주를 따른 후 가구라에게도 병을 내밀었다. 가구라는 손으로 잔을 막았다. 죄송하지만 다음에도 일이 있습니다. 그건 알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건배라도 하세. 건배요? 가구라가 시선을 떨어뜨렸다. 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나? 그건 아니지만 사건 발생 직후의 건배라니 좀 그래서요. 시가는 맥주병을 든 채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시라토리 씨를 환영하는 건배야.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말게. 시가 소장님, 가구라 씨 말이 맞습니다. 저를 살펴주시는 건 고맙지만 오늘은 이만하시죠. 사건이 해결된 후에 느긋하게 건배하면 어떨까요? 저도 오늘 밤은 알코올은 피하고 싶네요. 가구라는 놀라 눈을 깜빡였다. 아닙니다. 시라토리 씨까지 안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서 드세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밤부터 가구라 씨를 도울 생각입니다. 가구라 씨가 안 드시는 이상 저도 마실 수는 없어요. 입가에 미소를 달고 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다. 시가는 맥주병을 든 채 인상을 썼다. 나 참, 알코올 없이 환영회를 하라고. 소장님은 드셔야죠. 시라토리 리사가 앞에 있는 맥주병을 들어 시가에게 가져갔다. 환영회를 겸한 작전 회의라고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가구라 씨? 그럼 나는 마실까? 시가가 잔을 들었다. 건배를 생략한 회식이 시작되었다. 시라토리 리사는 요리를 입으로 가져갈 때마다 얼굴 표정을 크게 바꾸며 조금 과장스러울 정도로 감격의 말을 내뱉었다. 가구라는 대화를 나누면서 이따금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시스템 결과가 전송될 시각이 다 되었다. 역시 일이 걱정되시나 봅니다. 시라토리 리사가 말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당연히 신경이 쓰이시겠죠. 무엇보다 평범한 사건이 아니니까요.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다테시나 사키는 미국에서도 유명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건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의 손실입니다. 사정은 대강 얘기했네. 시가가 가구라에게 말했다. 사건이 관계자끼리의 비밀이라는 것도 알렸어.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DNA 수사 시스템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탄생시킨 부모 같은 인물이 살해되다니.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시라토리 리사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 사건이 제가 가구라 씨를 돕는 첫 사건이라는 것도 아이러니죠. 가구라는 놀라 시가를 바라봤다.
이번 사건까지는 저 혼자 하겠습니다. 시가가 자기 얼굴 앞에서 젓가락을 흔들어댔다. 굳이 시라토리 씨가 미국에서 왔는데 도움을 받게나 문제라도 있나? 아니 그건 아니지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부터 가구라 씨의 조수로 일할 생각입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시라토리가 새삼스럽게 고개를 깊이 숙였다. 어쩔 수 없이 가구라도 잘 부탁한다고 짧게 대답했다. 시가가 시라토리 리사에게 다테시나 남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다테시나 사키의 재능을 발견한 당사자가 바로 자기인 것처럼 떠들었지만 가구라는 끼어들지 않았다. 요리가 후반으로 접어들 때 가구라의 휴대전화에 착신음이 울렸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당연히 시가와 시라토리도 대화를 멈추고 그의 손으로 시선을 던졌다. 시스템에서 뭘 보냈나? 시가가 물었다. 프로파일링을 끝낸 모양입니다. 성별은 남성, 혈액형은 RH 플러스 AB형, 신장은 170cm 플러스 마이너스 5cm. 액정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읽던 가구라가 고개를 들었다. 다르네요. 시가가 잠자코 미간을 찌푸렸다. 다르다니 뭐가? NF13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나온 프로파일링 결과로는 혈액형이 A형이고 신장도 더 작았습니다. 가구라가 다시 액정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체형과 머리 색깔도 다르고요. NF13이 다테시나 남매를 죽인 게 아니라는 건가? 그럼 총은 왜 일치했지? 다른 사람이 같은 총을 사용했단 말인가? 시가가 팔짱을 꼈다. 공범이라고 생각할 순 없습니까? 시라토리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가구라가 대답했다. NF13의 범행과 이번 사건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같은 총을 사용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타당합니다. 검색 시스템 쪽 답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내일 회의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겠어. 시가가 진저리를 내며 젓가락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구라는 액정 화면을 스크롤했다. NF13에 대해 모두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혈액형과 체형, 머리 색깔 외에도 전혀 다르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더 있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DNA를 통해 예상되는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가구라는 그것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자기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왜 그러십니까? 시라토리 리사가 물었다. 식사를 계속하면서도 그의 상태를 확인한 모양이다. 아니, 아무것도. 가구라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뭐, 다른 문제라도 있나? 시가도 젓가락을 멈췄다. 아닙니다. 휴대전화로는 프로파일링 일부만 와서 아무래도 전체 내용은 연구소에 가봐야. 내일 회의까지 잘 정리해주게. 머리 회전 느린 경시청 놈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야. 알겠습니다. 경시청 사람들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나요? 시라토리 리사가 시가에게 물었다. 시가가 하고 콧방귀를 뀌었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현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녀야 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네. 서서히 교육해야지. 저 소장님, 가구라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먼저 실례해야겠습니다. 슬슬 검색 시스템 결과가 나올 때이니 바로 작업하면 좋겠습니다. 뭐야, 조금 더 있어도 되지 않아? 메인 요리는 이제부터라고. 사실은 배가 고파 살짝 저녁을 먹었더니 이미 너무 배가 부릅니다. 모처럼 만찬을 준비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은 석연치 않다는 얼굴이었다. 시라토리 리사도 이상하다는 듯 가구라를 보고 있다. 두 분은 천천히 식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둘이 어떤 질문을 던지기 전에 가구라는 고개를 숙이고 일어났다. 문을 열고 방을 나오면서 종업원과 스쳐 지나갔다. 손님, 화장실은 이쪽입니다. 종업원이 하는 말을 무시하고 현관으로 향했다. 가게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아리아케로 라고 말한 후 휴대전화를 꺼내 조금 전 이미지를 다시 열었다.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왜 이런 일이? 그 얼굴은 가구라 본인과 매우 흡사했다. 가구라는 연구실로 달려와 선체로 시스템 단말기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우선 DNA 프로파일링 결과를 화면에 띄웠다. 거기에 나열된 신체적 특징은 자신과 일치했다. 몽타주 이미지를 표시했다. 헤어스타일은 다르지만 정면을 향한 남자의 얼굴은 가구라였다. 이미지는 3D이기 때문에 각도를 바꿀 수도 있다. 가구라는 다양한 각도에서 몽타주를 바라봤다. 아무리 봐도 자기 얼굴이었다. 이어서 DNA 검색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미 결과는 나와 있을 것이다. 키를 조작하는 손이 떨렸다. 류에이 가구라, 적합률 99.99%. 가구라는 현기증이 나서 의자에 앉았다. 가벼운 두통을 느꼈다. 현장에서 채취한 모발이 가구라의 것임은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열심히 생각했다. 가구라는 기억을 더듬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는 다테시나 남매의 방을 찾았다. 그때 모발을 떨어뜨렸나? 그리고 어떤 이유로 다테시나 사키의 옷에 붙었나? 아니야.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가구라가 방에 머문 시간은 불과 1, 2분이다. 게다가 문을 열고 잠깐 안에 들어간 것뿐이다. 모발이 떨어졌다 해도 다테시나 사키의 옷에 붙을 수 없다. 게다가 시가말로는 사키의 옷은 사건 발생 2시간 전에 세탁소에서 배달되었다고 했다. 그럼 감식팀의 실수로 채취 중에 가구라의 모발이 섞여 들어갔을까? 하지만 정예 부대가 그런 초보적인 실수를 할 리 없다. 영문을 알 수 없어 머리를 감싸 안고 있을 때 손목 근처의 램프가 깜빡였다. 누군가 연구소 문을 연 것이다. 하지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시가와 가구라뿐이다. 시가가 돌아왔나? 숨을 죽이고 있으니 목소리가 들렸다. 가구라 씨 계십니까? 시라토리 리사의 목소리였다. 가구라는 당황했다. 프로파일링과 조회 결과를 보게 해선 안 된다. 시라토리가 방문을 노크했다. 그는 서둘러 조작 패널키 몇 개를 눌렀다. 가구라 씨, 문 바로 밖에서 소리가 났다. 여기 계세요? 네, 누구십니까? 가구라가 크게 소리쳤다. 가구라 씨군요. 조금 전에 뵌 시라토리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손을 뗄 수 없어서. 조작 패널 바로 위에 있는 조그만 문을 열고 사방 10cm 크기의 얇은 판을 꺼냈다. DNA 배열을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 저장한 것이다. 가구라 팀은 이 판을 D플레이트라고 부른다. D플레이트를 옷주머니에 넣은 후 가구라는 출입구로 달려가 문을 조금 열었다. 시라토리 리사가 살짝 웃고 있다. 다행이다. 이 건물은 너무 복잡해서 조금 헤맸습니다. 시가 소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도요. 어째서 당신이 여기에? 가구라가 묻자 시라토리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의외라는 듯 눈을 깜빡였다. 작업한다고 하셨죠. 그러니 제가 도와야죠. 맛있는 음식이나 먹으려고 미국에서 온 게 아니니까요. 소장님은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들어올 때 패스워드도 소장님이 알려주셨고요. 시라토리는 당장이라도 방에 들어올 기세였다. 가구라는 손을 내밀어 제지했다. 도와준다니 고맙지만 오늘 밤은 됐습니다. 혼자 할게요. 당신은 막 도착해서 피곤할 테니까 내일부터 일해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다테시나 남매를 살해한 범인에 관한 분석이죠. 그런 중요한 사례라면 꼭 처음부터 보고 싶습니다. 시라토리는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정말 성가신 여자군. 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가구라는 간신히 참았다. 미안하지만 오늘 밤은 좀 참아줘요. 나 혼자 하고 싶으니까. 그럼 견학이라도. 미안하지만 그것도 거절하죠. 작업에 집중할 수 없어서요. 드디어 시라토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쌍꺼풀이 없는 날카로운 눈매로 가구라를 응시했다. 특수분석연구소의 기술 습득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정부가 합의를 끝냈습니다. 애당초 당신이 거부할 권리는 없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정중히 부탁한 것은 훌륭한 기술을 확립한 데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끝내 견학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당장 시가 소장님에게 연락하겠어요. 가구라가 고개를 저었다. 시가에게 연락이 가면 모든 게 끝이다. 알았네. 사실을 말하지. 가구라는 문을 활짝 열고 시라토리를 들어오게 했다. 그녀는 거대한 전자기기가 놓인 방을 둘러보고 크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당신들의 지혜가 모인 곳이군요. 불가사의한 느낌이네요. 무기질적인 기계에 둘러싸여 있는데 왠지 신비스러운 기분이 듭니다. 과대평가야. 자네가 말했듯이 전부 단순한 기계들이지. 따라서 고장 날 수도 있어. 고장이 난다? 시라토리 리사가 예쁜 눈썹을 찡그렸다. 험악한 표정을 지어도 미모에는 변함이 없었다. 사실은 시스템이 안 좋아. 그래서 오늘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한 거야. 어디가 안 좋습니까? 현상만 얘기하면 검색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에러가 떠. 한번 해보세요. 벌써 여러 번 시도했어.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습니다. 시라토리는 메인 키보드 앞에 서서 가구라를 돌아봤다. 어서요. 가구라는 한숨을 쉬고 시라토리에게 다가갔다. 옆에 있는 서랍을 열어 디플레이트 한 장을 꺼냈다. 시라토리의 눈이 커졌다. 소문으로만 듣던 디플레이트군요. DNA 정보를 컴퓨터 데이터화하기 쉽도록 패키지로 만든 것. 당신의 위대한 공적 중 하나. 내 공적이 아니야. 다테시나 사키의 공적이지. 다테시나 사키를 살해한 범인의 DNA 정보가 그 플레이트에 있습니까? 그래. 물론 거짓말이었다. 가구라가 들고 있는 것은 여러 사람의 DNA 정보가 섞인 실패작이다. 샘플 채취 단계에서 채취한 사람의 피부가 섞였다. 지극히 초보적인 실수가 원인이었다. 가구라는 가짜 플레이트를 기계에 넣고 평소대로 키보드를 조작했다. 옆에서 시라토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켜보고 있다. 장치 사용 방법에 대해 이미 상당한 예비 지식이 있는 듯한 표정이다. 보통 여기서 검색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2시간 정도가 걸려. 저는 괜찮습니다. 10시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 든든하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각오까진 필요 없어. 왜죠? 보면 알겠지. 가구라는 시라토리 리사에게 파이프 의자를 권했다. 일단 앉지. 10시간이나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10분 정도는 기다려야 하니까. 10분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앉았다. 가구라도 의자에 앉았다.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는 심산이었지만 마음의 동요는 가라앉지 않았다. 시라토리 리사가 백에서 수첩을 꺼냈다. 진지한 눈빛으로 장치 전체를 바라보며 메모를 적기 시작했다. 열심히군. 그런가요? 주어진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가구라에게 옆모습을 보인 채 그녀는 대답했다. 이목구비에 깊이가 있는 건 아닌데 코가 높아 일본인 같지 않다. 화장은 옅지만 피부가 도기처럼 하얗고 윤기가 흐른다. 서구 미인들 사이에 있어도 미인으로 통할 듯한 미모였다. 왜 이런 일을 택했지? 가구라는 저도 모르게 질문을 던졌다.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나요? 반대야. 자네라면 어떤 일이든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화려한 일이 세상에는 많잖아. 그쪽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시라토리 리사는 필기하던 손을 멈추고 가구라를 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겉모습만 보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문제 발언이십니다. 겉모습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나? 예를 들어 다테시나 사키는 얼굴에 반점이 없었다면 수학자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자네에게는 꼭 이 직업을 선택해야 했던 이유가 떠오르지 않아서 물어본 거야.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별로 싫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배를 당할 거라면 지배하는 쪽에 서는 게 스트레스가 적으니까요. 지배? 관리라고 하는 게 더 알기 쉬울까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DNA 프로파일링이 실용화되었을 때 어린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모든 게 관리될 거다. 위조 카드, 가명, 위조 여권 등 위조는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나 살아있는 한 유전자는 위조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 DNA를 국가가 관리한다는 말은 인생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자유라는 단어도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게까지 말할 바에는 차라리 반대 세력에 서지. 시라토리 리사가 푸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반대 세력이 국가의 방침을 바꾼 예가 있나요? 국가의 국민 DNA 데이터 관리는 이제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저는 그런 괜한 짓을 하느라 인생을 낭비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지배하는 쪽에 서겠다. 이쪽에서도 관리를 받는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겠죠. 그건 잘 압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이면을 알아두고 싶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소는 제 책임이라고 납득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잘 알았어. 가구라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모니터 화면에 변화가 생겼다. 다양한 데이터가 물결처럼 흐르다가 마지막으로 에러 문자와 에러 코드 번호가 떴다. 보는 대로 가구라가 시라토리에게 말했다. 왠지 시스템이 검색을 못하고 있어. 데이터 문제인지 시스템 문제인지. NF13은 지금까지도 검색 시스템에서 찾아지지 않았죠. 이 데이터가 NF13이라면 not found 13이라고 표시되지. NF13 데이터는 이미 시스템에 들어있으니까. 누구 것인지는 몰라도 일치 여부는 알 수 있어. 시라토리가 팔짱을 꼈다. 시스템 문제라면 원인은요? 이제껏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까? 컴퓨터 상태가 나빠지는 원인은 무수히 많아. 물론 그동안 다양한 트러블이 있었지. 일단 시스템 전체를 다시 파악해야 해. 어쩌면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조정에 며칠이 걸릴 거야. 큰일이네요. 물론 돕겠습니다. 트러블 슈팅은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경험이니까요. 고맙지만 오늘 밤은 사양하겠어. 모발에서 DNA 데이터를 검출한 분석팀 이야기도 듣고 싶으니까. 시스템 체크를 시작하면 반드시 자네에게 연락하지. 그때까지는 대기해줘. 가구라의 말에 시라토리는 불만스러운 듯 날카로운 턱을 조금 들었다. 하지만 바로 입술에 미소를 띄웠다. 알겠습니다. 언제쯤이 될까요? 아직 단언할 수 없지만 2, 3일 안으로 연락하지. 그렇게 말한 가구라는 시스템 종료 조작을 시작했다. 조금 전에 가짜 디플레이트를 꺼낸다. 내일은 어떻게 하죠? 시라토리 리사가 물었다. 내일? 경찰에서 회의가 있다고 거기서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셨잖아요. 가구라는 혀를 차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게 있었지. 이런 상황이니 보고할 형편이 못 돼. 소장님에게는 내가 직접 연락하지. 회의에는 참석하세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은 갈 생각이야. 소장님이
저도 참석할 수 있게 조치해 주셨어요. 가구라는 시라토리 리사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숨을 토해냈다. 그럼 내일 경찰청 회의실에서 보지.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시라토리 리사가 가구라를 응시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가구라는 연구소에서 나온 후 시라토리와 다른 택시를 탔다. 재킷 주머니에 넣은 플레이트 감촉을 확인했다. 그녀는 오늘 밤 시가에게 전화할지도 모른다. 시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 초기라면 모를까? 최근 들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일은 한 번도 없다. 그렇다고 바로 가구라를 의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구라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했다. 잘만 넘기면 내일 하루 정도는 시간을 벌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이상은 무리다. 진짜 플레이트는 가구라 손에 있지만 플레이트를 다시 만드는 일은 간단하다. 24시간일까? 그게 가구라에게 주어진 시간이었다. 그 사이에 진상을 밝혀야만 한다. 가구라는 도쿄만이 내려다 보이는 맨션 옆에서 내렸다. 그가 사는 곳이다. 특수 분석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살기 시작했다. 20층에 있는 그의 집은 유리로 감싸인 원룸이다. 직접 고른 게 아니라 연구소에서 준비해준 집이었다. 멋진 조망이 장점이라는데 한낮에도 커튼을 치고 있다. 최소한의 가구와 가재도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살풍경했다. 가구라는 책상에서 리포트 용지와 펜을 챙겨 2인용 소파에 앉았다. 리포트 용지를 바라보다가 심호흡을 한번 했다. 펜을 들고 우선 이렇게 썼다. 류라는 남자에게. 이런 호칭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가 사용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 분명하게 밝혀놓지 않으면 그도 당황하리라. 왜 다테시나 사키의 옷에 당신 머리카락이 붙어있나? 경찰이 그렇게 묻는다면 가구라는 대답할 방법이 없다. 다테시나 남매가 살해되었을 때 그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의식 불명이었다면 차라리 괜찮다. 하지만 그에게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의식이 없다고 해서 신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아니, 신체는 확실히 활동하고 있었다. 다만 조종한 사람이 가구라 자신이 아니라 그였다. 모발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그가 뭔가 알 것이다. 미나카미의 말로는 가구라는 그의 의식이 활동하는 동안 벌어지는 일을 모르는데 그는 가구라의 행동을 지켜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현재 가구라의 혼란도 알아차리고 있을 것이다. 가구라는 다시 펜을 놀렸다. 인사는 생략한다. 이런 편지를 쓰는 이유는 설명할 필요 없겠지. 너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물론 다테시나 사키에 관한 일이다. 거기까지 쓰고 손을 멈췄다. 다시 읽어보니 이 문체는 어디선가 본 적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가구라는 딱 한 번 그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다. 자기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 미나카미의 권유를 받고 썼다. 류는 자네 행동을 보고 있지만 마음까지는 알 수 없어. 지금 자네가 어떤 마음으로 또 다른 인격을 받아들이는지 솔직히 전하게. 자네들은 앞으로 오랫동안 서로 이해하고 때로는 무시하면서 살아야 해. 무슨 일이든 처음이 중요하지. 숨기지 말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편지에 써보게. 그때 그에게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기억한다. 다음과 같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쓰는 것도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어떨는지 몰라도 나는 당신을 전혀 모르므로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시작해야겠군요. 내 안에 다른 인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미나카미 교수님이 밝혀주시겠지만 뭔가 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은 아무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타난 것 같은데 그때 일을 설명해주면 조금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는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사라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쓰면 틀림없이 기분이 나빠지겠죠. 하지만 미나카미 교수님은 있는 그대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지내는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계속될지는 교수님도 모르고 평생 계속될 수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인 지금 서로 마음을 솔직히 터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당장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즉, 어떻게 하면 서로 불이익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내 희망과 제안을 쓰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존재를 주변에는 비밀로 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현재 미나카미 교수님 말고는 우리 사정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나라는 인격만 압니다. 그게 전부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을 뒤집어봐야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아마 납득하기 힘들겠죠. 주위 사람이 가구라 류에이로 인식하는 인격이 나인 이상 당신이 육체를 지배할 때도 당신은 내 인격을 연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겠죠. 둘째, 상대의 생활에 간섭도 방해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당신도 아마 마찬가지겠죠. 육체가 하나밖에 없는 이상 양보해야 할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숨김없이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치료에 관한 겁니다. 미나카미 교수님의 치료로 이 증상이 고쳐지면 우리 중 누군가 혹은 둘 다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앞으로 치료받을 예정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에게 편지를 쓰자니 아주 묘한 기분이 드는군요. 그러나 나는 당신을 다른 인간으로 대할 생각입니다. 당신도 거리낌 없이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이 편지는 미나카미를 통해 그에게 전해졌다. 미나카미에 따르면 그는 거의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편지를 읽어내려갔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다. 가구라가 편지를 쓰는 동안에도 그는 각성에서 가구라가 쓰는 내용을 보고 있었을 테니까. 편지를 다 읽은 그는 편지지를 뒤집어 거기에 답장을 썼다. 그 내용도 가구라는 암기할 수 있다. 수없이 되풀이해서 읽었기 때문이다. 답장은 내 탓이 아니야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내 탓이 아니야. 너에게는 내 존재가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나도 몰라. 질문에 대답한다. 첫 번째에 대해서는 동감. 나를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나는 누구와도 접촉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너에게도 좋겠지. 두 번째에 대해서도 동감. 나는 너의 인생에 전혀 흥미가 없어. 세 번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음. 나로 있을 시간을 나답게 지내고 싶을 뿐이야. 이상. 가구라는 답장을 읽고 머리끝까지 화가 났던 걸로 기억한다. 이쪽은 최대한 정중하게 썼는데 이 거만한 태도는 뭔가 싶었다. 필적도 가구라와는 완전히 달라 휘갈겨 쓴 듯 난잡했다. 그 후에는 편지를 주고받는 대신 미나카미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전달했다. 그 결과 몇 가지 결론을 이끌어냈다. 우선 호칭, 가구라와 구별하기 위해 그를 류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가 그렇게 불러주길 바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건방진 녀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만 했다. 자신이 지정한 물감과 캔버스, 그리고 방을 하나 준비해달라고 했다. 그 방에는 함부로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게 해달라는 조건도 달려 있었다. 가구라 측은 인격을 반전하는 주기에 대해 원하는 바를 요구했다.
2주일에 한 번이었다. 류는 그렇다면 한 번에 10시간 이상 인격을 유지하고 싶다고 답했다. 경험상 반전제를 한 번 사용하면 5시간 동안 인격이 유지되었다. 가구라는 미나카미와 상의해 반전 주기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정했다. 이 약속은 오늘까지 깨지지 않았다. 덕분에 류의 존재는 극히 한정된 사람만이 알았고 가구라가 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적도 없었다. 물론 가구라 역시 류에게 폐를 끼친 적 없었다. 그림 그리기만 좋아하는 타인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 가구라에게 류는 그런 존재였다. 결코 만날 리 없으므로 무시하기도 쉬웠다. 류의 존재를 의식하는 건 유전자와 마음이라는 명제를 연구할 때뿐이었다. 가구라는 다시 리포트 용지를 받다. 문체가 거친 건 그때 받은 답장의 영향이리라. 그쪽이 그렇게 나온다면 이쪽도 전혀 배려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한 것이다. 그는 다시 편지를 써나갔다. 당신도 알겠지만 내 모발이 다테시나 사키의 옷에 붙어 있었다. 나는 집히는 데가 없으니 아마 당신이 원인이겠지. 어찌된 일인지 바로 설명해 주길 바란다. 미안하지만 여기에는 그림을 그릴 도구가 없어. 지루하지만 참아주길 바란다. 그럼 답장 기다리겠다. 내용을 다시 읽은 다음 가구라는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서 담배 케이스와 비슷한 상자를 꺼내 소파로 돌아왔다. 재떨이를 준비하고 상자에서 담배처럼 생긴 반전제를 꺼냈다. 호흡을 가다듬고 반전제를 문 다음에 라이터를 들었다. 불을 붙여 폐 깊숙이 연기를 빨아들였다가 토해냈다. 똑같은 행동을 몇 번 반복했다. 벽에 걸린 골동품 수정 발진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다. 가구라는 미간을 찌푸렸다. 반전제를 입에서 떼고 들여다본다. 이상하네. 평소 같으면 이미 의식을 잃었어야 한다.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은 머리가 맑기만 하다. 몽롱하지도 않다. 피우던 반전제를 재떨이에 껐다. 조금 망설이다가 새로 반전제를 꺼내 물었다.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불을 붙이고 크게 빨아들였다. 다시 눈을 감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를 썼다. 하지만 그는 곧 눈을 떴다. 몇 번이나 연기를 들이마시고 내뱉었다. 짧아진 반전제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가벼운 두통이 온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의식은 또렷하다. 반전제를 피우기 전과 달라진 게 없다. 가구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실내를 슬렁슬렁 돌아다녔다. 커튼을 열고 창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당연히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인격이 반전되지 않는 걸까? 미나카미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반전제를 사용한 지 아직 이틀도 지나지 않았다. 왜 또 사용했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반전제 상자를 봤다. 한 대 더 피울까 생각했다. 그러나 반전제의 연속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게다가 그는 이미 2대를 피웠다. 그 이상은 위험하다. 무엇보다 2대로 안 되었으면 3대를 피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원인은 전혀 다른 데 있는 것 같았다. 세면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왜 그래? 가구라가 거울을 보고 물었다. 왜 오늘만 안 나오는 거야? 빨리 나와서 제대로 설명해봐. 그렇게 말하고 나서 문득 깨달았다. 가구라는 이제까지 인격 반전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그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다. 반전제를 사용하면 반드시 그가 나오는 거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는 이미 편지 내용을 보았을 것이다. 나오면 가구라의 질문에 답해야만 한다. 그래서 나오지 않는 걸까? 그가 인격 반전을 거부하는 거라면
그에게는 가구라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가구라는 거울에 비친 얼굴을 노려봤다. 네가 다테시나 남매를?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소리가 들려온 거리로 가늠하건대 건물 출입구는 아닌 듯했다. 누군가가 문 바로 앞에 있었다. 가구라는 눈썹을 찌푸렸다. 누구지? 직접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게다가 지금은 한밤중이다. 현관으로 나가 도어 스코프를 들여다봤다. 한 소녀가 서 있다. 얼굴은 잘 안 보였다. 가구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문을 열었다. 안녕. 한 소녀가 그렇게 말하고 미소를 지었다. 가구라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이는 10대 후반일까? 머리가 길고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다. 본 기억이 있는 얼굴이었다. 캔버스에 그려진 바로 그 소녀였다. 너는 누구? 가구라가 물었다. 목소리가 조금 갈라져 나왔다. 머리가 긴 소녀는 이상하다는 얼굴로 그를 봤다. 그 사람이 아니네. 그 사람? 얼굴은 똑같은데 아니구나. 알았다. 가구라군이지? 맞지? 그녀는 눈을 반짝였다. 깜짝이야. 당신을 만날 줄은 몰랐어. 당신에 대해선 그 사람에게 들었지. 속내를 말하지 않는 겁쟁이라던데. 그녀가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가구라도 깨달았다. 류와 이야기 나눈 적이 있나 보구나. 응, 당신의 또 다른 인격이지? 그녀가 고개를 기울이고 싱긋 웃었다. 가구라는 당혹스러웠다. 그가 이중인격이라는 사실은 아주 한정된 사람만 알 뿐이다. 그래서 너는 누구지? 나는 스즈란. 스즈란? 그가 붙여준 이름이야. 저기 들어가도 돼? 여기 좀 춥거든.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다. 가구라는 망설였지만 들어오라며 문을 활짝 열었다. 정체 모를 여자를 방으로 들이는데 저항감도 있었지만 이 소녀에게 묻고 싶은 게 태산 같았다. 자신을 스즈란이라고 밝힌 소녀는 방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테이블에 놓인 잡지를 들었다가 곧바로 제자리에 놓았다. 그러고는 실내를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검은 눈동자로 가만히 가구라를 보았다. 당신도 앉아. 가구라는 컴퓨터 책상 앞에서 바퀴 달린 의자를 끌어와 그녀와 마주 앉았다. 본명은? 응? 당신 본명 말이야. 스즈란이라는 별명은 들었고 본명을 알려줘. 그녀가 불쾌한 듯이 입을 쭉 내밀었다. 그는 그런 거 안 물었는데. 이름에 무슨 의미가 있어. 단순한 기호잖아. 그는 류, 나는 스즈란. 그걸로 충분해. 미안하지만 나는 그가 아니야. 진짜 이름을 말해. 못하겠다면? 쫓아낼 거야? 하지만 당신, 묻고 싶은 게 많지 않아? 내 본명 같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텐데. 어딘가 재미있어 하는 듯한 말투였다. 가구라를 놀리고 있는 것 같았다. 알았어. 본명은 보류하지. 그럼 스즈란 씨, 당신과 그의 관계에 대해 말해주겠나? 당신은 류에게 어떤 사람인가? 그녀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가는 팔로 팔짱을 꼈다. 물론 연인이지. 하지만 내 존재는 다른 사람에게 비밀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안 돼. 류의 연인? 가구라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왜? 류는 미나카미 교수님 말고는 아무하고도 접촉하지 않으니까. 정말 연인이라면 어디에서 만났는지 말해봐. 그야 간단하지. 아틀리에에서 만났어. 아틀리에? 내 신경과 병동 5층에 있잖아. 잘 알 텐데. 류가 그림을 그리는 방 말인가? 응, 거기서 만났어. 그가 나를 그려줬다는 건 당신도 알잖아. 맞는 말이다.
지금 눈앞에 있는 스즈라는 캔버스에 그려진 모습 그대로였다. 옷도 헤어스타일도 똑같다. 알 수가 없네. 가구라가 말했다. 그 방은 우리 말고는 출입 금지야. 당신과 류가 만날 수 있을 리 없어. 무엇보다 당신이 출입했다면 감시 카메라에 찍혔을 텐데. 스즈라는 어깨를 으쓱하고 고개를 기울였다. 그거야 별거 아니지. 카메라란 원래 기계의 눈이잖아. 광학적으로만 사물을 보지. 그런 기계를 속이는 일은 쉬워. 아주 쉽지.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가구라가 묻자 스즈라는 지긋지긋하다는 듯 얼굴을 찡그렸다. 저기 가구라군. 그런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나와 그가 어떻게 만났는지는 당신과 상관없잖아. 당신은 연애 드라마를 볼 때 연인이 만난 장소와 연락 방법을 모르면 성에 차질 않나 봐. 보통은 둘이 어떻게 친해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가 궁금하지 않아? 나는 그런데. 가구라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연애 드라마 같은 건 안 봐. 하지만 그런 건 됐어.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추궁은 그만두지. 언젠가 알게 될 테니. 그럼 질문을 바꾸지. 둘이 만나면 뭘 하지? 그는 당신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나? 스즈란이 기쁘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 그렇게 물어야지. 우리는 멋진 시간을 보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는 그림을 그리고 나는 그림 그리는 그를 바라보고.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소중한 시간. 내가 반전제로 인격을 전환하면 언제나 둘이 그렇게 지냈나? 맞아. 그가 사라지면 나도 방에서 나가. 그래서 당신을 만난 적이 없는 거야. 그녀는 팔짱을 낀 채 가구라를 뚫어져라 봤다. 그런데 참 이상하네. 왜 오늘은 당신이지? 어째서 그가 아니지?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반전제를 2대나 피웠는데 아무 변화도 없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렇게 묻고 나서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당신에게 물어봤자 모르겠지만. 나도 그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여기로 왔어. 그 점도 묻고 싶어. 왜 당신은 여기로 왔지? 왜 그를 만날 거라고 생각했지? 내가 반전제를 사용한다는 걸 알았을 리 없을 텐데. 스즈라는 곤란한 듯이 얼굴을 찌푸렸다. 그걸 꼭 설명해야 돼? 꼭 듣고 싶어. 사실은 나도 잘 몰라. 굳이 말하자면 불려서 왔다고 할까? 불려와? 그에게 스즈란이 말했다. 류가 불러, 내 마음에. 나는 그걸 알아차리고 그가 지정한 장소로 가는 거고. 그럼 만날 수 있어. 믿을 수 없어. 그건 텔레파시잖아. 그럼 안 돼. 텔레파시는 현대 과학에서 증명하지 못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 보니 류가 말했어. 가구라는 계측기와 컴퓨터가 인정하는 것만 믿는다고. 불편한 삶이라고. 가구라는 팔짱을 끼고 스즈란을 마주봤다. 진심으로 텔레파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놀리려고 하는 것인지 알아내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목적을 다 안다는 듯 생글생글 웃고 있다. 계산된 웃음인지 진심으로 즐거운 건지조차 알아낼 수 없었다. 그가 불러서 여기에 왔다? 물론, 그러니까 그가 없는 게 이상하다는 거야. 어떻게 된 일이지? 뭐라고 불렀는데? 그런 건 말로 설명할 수 없어. 텔레파시라는 게 원래 그래. 가구라가 머리를 헝클었다. 이 소녀가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건 분명한데 뭐 하나 유익한 정보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류가 그림을 그릴 때 당신은 계속 함께 있었겠군. 그는 왜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런 말을 한 적 있나? 있어. 영혼의 해방이라고 했어. 잘난 체 하기는. 그는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아는 것 같았어. 그림에 그 열쇠가 숨어 있다고도 했고. 존재?
열쇠? 그가 그린 그림에 이중인격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가구라군이 그걸 깨달으면 모든 비밀이 다 풀린댔어. 하지만 그건 무리라고도 했어. 아마 그림의 의미를 알 수 없을 거라고. 어떤 그림? 그는 그림을 여러 그렸어.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려. 예를 들어 손을 많이 그리지. 손 그림이라면 알아. 내게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림이지. 당신도 틀림없이 볼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의미를 알 수 없는 거야. 가구라는 오른손 주먹으로 관자놀이를 눌렀다. 선문답 같군. 왜 그렇게 빙빙 돌려 말하지?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줘. 그러자 스즈라는 슬픈 듯한 눈빛을 하고 고개를 흔들었다. 미안하지만 더는 설명할 수 없어. 이 문제는 당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돼. 그래야 저주가 풀려. 텔레파시 다음은 저주야?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으니 머리가 다 아프군. 그럼 그만둘까? 그러라는 건 아니야. 그에 대해서 물어볼 게 많아. 사실은 그에게 편지를 썼는데 반전제가 듣지 않아서 곤란해하던 참이야. 당신이 대신 대답해 주었으면 좋겠어. 좋아.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럴 거야. 왜냐면 그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당신이니까. 그때 그가 어땠는지 알려줘. 어땠느냐고? 평소와 별로 다른 게 없었는데. 그날은 전에 약속했던 대로 나를 그려줬어. 그림 모델은 처음이라 살짝 부끄러웠지. 하지만 정말 기뻤어.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항상 따뜻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져.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얘기를 했지? 이런저런 얘기. 내가 모르는 나라 이야기라든가. 모르는 나라? 그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나라야. 차별도 전쟁도 그리고 범죄도 없는 나라. 사람들은 자연의 경의를 표하고 모두 도우며 살지. 그곳에 문명의 이기는 없지만 그를 능가하는 지혜가 있어. 동화책이나 나올 세계네. 가구라의 감상에 스즈라는 살짝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가 말했어. 가구라는 분명 엉뚱한 상상이라고 할 거라고. 하지만 류에게는 지금 있는 현실이 더 비현실적이라고. 왜 다들 이런 SF 같은 세상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대. 가구라 군이 하는 일도 좋아하지 않는댔어. 그래서 그런 세상을 부수고 싶다고 했나? 스즈란이 미소를 지우고 험악한 눈빛으로 본다. 그는 그렇게 과격한 생각은 안 해. 슬퍼할 뿐이지. 가구라는 일단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스즈란을 봤다. 그는 계속 그림만 그렸나? 다른 일은 안 했고? 가령 방을 나갔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을 리 없잖아. 그는 그 방에서 내내 그림만 그렸어. 그림 말고는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없다는 건 당신도 잘 알잖아. 그럼 당신은 계속 그와 함께 있었나? 아까 그의 의식이 사라질 때까지라고 했는데 그때는 어땠어? 응, 조용히 눈을 감더니 그대로 잠드는 걸 보고 방을 나왔어. 그게 몇 시쯤이었지? 스즈라는 조금 생각에 잠겼다가 모르겠다는 듯 두 손을 살짝 벌렸다. 시간 같은 건 몰라. 나는 시계가 없는걸. 휴대전화는? 없어. 인터넷 같은데 얼매이고 싶지 않아서. 그러고도 잘도 현대사회를 살고 있네. 별로 어렵지 않아. 누구나 그럭저럭 할 수 있어.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스즈란의 얼굴을 보면서 가구라는 열심히 머리를 굴렸다. 그녀가 거짓말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설령 진실을 말하고 있더라도 류가 사건과 무관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일단 잠든 척했다가 그녀가 방을 나간 후에 일어나서 다테시나 남매의 방으로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류가 다테시나 남매에 대해 뭐라고 하진 않았나? 가구라가 스즈란에게 물었다. 무슨 말? 뭐든 괜찮아. 아까 당신은
류가 내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 말은 다테시나 남매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 아닌가? 스즈라는 오른손을 뺨에 댔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이잖아. 류가 그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할 일은 없어. 수학이나 컴퓨터를 사랑하는 게 나쁜 건 아니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우리는 사용 방법이 틀렸다. 글쎄, 스즈란이 긴 머리를 쓸어 올렸다. 그건 스스로 생각해야겠지. 가구라는 답답해졌다. 일어나 스즈란을 내려다봤다. 아주 그럴듯한 얘기로군. 너는 도대체 누구야? 보아하니 고교생 같은데 어디서 왔지? 부모님은 뭘 하시고? 소리에 위압감을 실으려 했는데 스즈라는 전혀 겁먹은 얼굴이 아니었다. 변함없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은 채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가구라를 올려다보고 있을 뿐이다. 더 추궁하려고 한 걸음 뗐을 때 가구라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전화 왔어. 스즈란이 말했다. 알아. 가구라는 컴퓨터 책상으로 다가가 휴대전화를 들었다. 시가였다. 스즈란에게 등을 돌린 채 전화를 받았다. 네, 가구라입니다. 시가일세. 지금 얘기할 수 있나? 괜찮습니다. 시라토리에게 이야기 들었네.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렇습니다. 원인은 아직 모릅니다. 무슨 일인가? 초기라면 모를까? 요즘 들어 트러블은 없었는데. 데이터가 늘어 어딘가에 과부하가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전력을 다해 조정할 생각입니다. 그거 말인데 시라토리 요청을 거절했다고 들었네. 그녀는 문제 해결을 돕고 싶다는데. 우선 제 손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싶습니다. 뭐든 혼자 하려고 하지 말게. 그녀는 손님이 아니야. 자네의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지. 게다가 시스템도 한시바삐 복구해야 하네. 좋은 기회니까 조수로 쓰게. 소장 명령이야. 알겠습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내가 알아서 설명하겠네. 싫은 소리는 좀 듣겠지만.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가구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역시 시라토리 리사는 일찌감치 시가에게 보고한 모양이었다. 그녀에게 시스템 체크를 돕게 해선 안 된다. 그랬다가는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금방 들통날 것이다. 이 국면을 타개하려면 왜 다테시나 사키의 옷에 가구라의 모발이 붙었는지 알아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류밖에 없다. 조금 전 하던 얘기를 계속 가구라가 돌아봤다. 하지만 스즈라는 어디에도 없었다. 가구라는 서둘러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어차피 원룸이다. 목욕탕과 화장실에 없다면 방을 떠났다는 의미이다. 가구라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 재빨리 건물 로비를 가로질렀다. 거리까지 나가보아도 그녀의 뒷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